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느낌, 기분 탓이 아닙니다. 화폐 발행량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금 가격은 온스당 2만 달러에 도달해야 맞는 수치거든요. 지금 3,000달러 선을 넘나드는 금 시세가 사실은 아직 한참 저평가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은요? 전문가들은 공급이 2029년까지 사실상 바닥난 상태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이 오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속도로 가격이 튄다고 경고합니다.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부터 그 판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귀금속 슈퍼사이클 2019년에 시작해서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긴 흐름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강세장이라고 해서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70년대 금 강세장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중간에 금이 40%, 은이 무려 60%까지 폭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기에 겁먹고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후 수익률을 단 한 푼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대리를 생각해보세요. 2020년 코로나 때 금을 샀다가 이듬해 조정장에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 금값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걸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출렁임도 정확히 같은 그림입니다. 매파 성향의 연준 의장 후보가 거론되고 달러 강세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낀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다음 상승을 위해 시장이 숨을 고르는 과정이고 조정이 깊을수록 다음 파도는 더 높다는 걸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2026년에 이 조정 구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가격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빠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신호니 수요 감소니 하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와 상하이 금 거래소가 증거금을 이례적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9일 만에 무려 5건이나 연속으로요. 증거금이 낯선 분들을 위해 쉽게 풀면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담보로 맡겨야 하는 돈입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버리면 추가로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보유한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거든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도미노가 터졌고 중국에서도 동시에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던 투자자들이 줄줄이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기술적인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죠. 금이나 은의 실제 가치가 변한 게 아닙니다.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구조적인 이유로 선물 시세만 폭락한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기회로 봤고 모르는 사람은 패닉에 빠져 손절을 눌렀습니다.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강제 매도가 만들어낸 착시였다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물 시세가 30% 가까이 폭락하는 동안 실물 시장에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은화와 은바가 품절되기 시작한 겁니다. 호주 조폐국은 반매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 조폐국은 선물 시세보다 86%나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은 가격이 30달러를 가리키고 있을 때 실제 은화 한 장을 손에 쥐려면 56달러를 내야 했던 겁니다. 같은 물건인데 시장에 따라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거죠. 퇴직금을 모아 은에 투자하려던 박 사장님 같은 분들은 이 상황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뉴스에선 폭락이라고 하는데 막상 사러 가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차트 위의 숫자와 현실 세계의 수요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괴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5년, 2008년, 2020년 모두 선물 가격의 일시적 왜곡은 결국 실물 수요의 힘에 밀려 수개월 안에 정상화됐거든요. 종이 위의 숫자가 현실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늘어나야 정상 아닌가요? 대부분의 상품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공장을 더 돌리거나 생산 라인을 늘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독립적으로 채굴되는 광물이 아니라 금이나 구리를 캐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즉, 은 가격이 아무리 폭등해도 광산 회사들이 은만 더 캐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시간 문제까지 겹칩니다. 광산 탐사를 시작해서 실제로 채굴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광산 회사들이 일제히 삽을 들어도 그 결과물이 시장에 나오는 건 빨라야 2032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2029년까지 사실상 고정돼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요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결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무리 원해도 공급이 즉각 반응할 수 없는 이 구조야말로 가격이 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수급의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작동하고 그 결과는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공급이 막혀 있다면 수요는 어떨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은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기 전도율이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높고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어디에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 고순도 은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은이 들어갑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도 전기차 한 대를 만들 때도 지붕 위 태양광 패널 하나하나에도 은은 빠지지 않습니다. AI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은 수요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 원가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습니다. 은 가격이 10배가 뛰어도 완성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 현대차든 테슬라든 어떤 기업이든 은 가격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사면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버리니까요. 이것이 바로 가격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공급은 꽁꽁 막혀 있고 수요는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는 이 구조, 방정식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에 기름을 붓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의 은 생산과 정제량의 60%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공급망의 열쇠가 한 나라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허가 없이는 은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신호냐고요? 중국이 과거에 똑같은 카드를 쓴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을 장악한 중국이 수출을 틀어주자 글로벌 공급망이 순식간에 마비 직전까지 몰렸고 관련 산업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은도 지금 정확히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순도의 은 정제 기술 자체가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원석을 캐도 정제할 곳이 없으면 산업에 쓸 수가 없거든요. 서구권 기업들이 당장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니켈 가격이 단 하루 만에 2배 넘게 폭등했던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특정 국가가 핵심 자원의 공급을 통제하는 순간 시장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방아쇠를 지금 중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중국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주요국 정부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은을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에너지 패권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조용히 비축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외환 보유고에 은을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달러 중심의 기존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탈달러 흐름의 뚜렷한 연장선입니다. 금을 대규모로 사들이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은으로도 손을 뻗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요가 일반 투자자의 수요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고 팔고 싶어 하지만 국가는 안보 자산으로 비축하는 거라 팔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한번 빠져나간 물량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자산을 지키려던 60대 박 선생님이 은행 창구에서 금을 사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이제는 국가 단위의 큰 손들이 시장에서 실물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실물 은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사려는 수요는 국가와 민간 양쪽에서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이 구조가 지금 은 시장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공급과 수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금과 은으로 몰리는 걸까요? 답은 화폐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를 넘어섰습니다. 1970년대 금 강세장이 시작됐을 때 그 비율이 고작 40%였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숫자만으로도 느껴지실 겁니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화폐를 더 찍어내는 것, 즉 돈의 가치를 조용히 희석시키는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이 은화에 섞인 은의 함량을 줄이며 버텼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돈을 너무 찍어내 빵 한 덩어리에 수십억 마르크가 필요한 세상을 만들었으며 짐바브웨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국들은 부채 위기 앞에서 항상 같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인플레이션과 실물 자산의 폭등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다른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80억 인구 누구나 금과 인 투자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 수요 폭발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충격의 강도는 매번 더 세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금이랑 은이 오른다는 건 알겠는데 내 자산에서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의 비중은 10% 안팎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변곡점에서는 그 공식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면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자산 방어에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ETF는 세금 문제도 있고 실제로 내가 그 금과 은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지 불확실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12년 키프로스 사태를 떠올려 보세요. 하루아침에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예금의 일부가 강제로 징수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김 과장은 통장 잔고는 있는데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내 손에 직접 쥐고 있는 실물만이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국가도 은행도 손댈 수 없는 자산은 실물뿐입니다. ETF와 실물을 병행하되 위기 상황을 대비한 실물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당장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릴 때는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또 못 팝니다.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는 순간 수익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10년을 버텨서 자산이 10배가 됐는데 욕심 때문에 고점을 넘긴 채 다시 반토막이 나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엑시트 플랜을 미리 세워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현재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아지는 시점을 추세 붕괴의 신호로 보고 그 순간 감정 없이 전량 매도하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조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좋습니다.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주요 광산 기업들의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투자된 자본의 결과물이 그 시기에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 공급 과잉의 신호등이 켜지는 구간입니다. 정상에서 파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준만 지켜도 어깨에서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조정 구간은 이 사이클에서 마지막으로 저점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준을 세운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기회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 2만 달러는 허황된 예측이 아닙니다. 화폐 발행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수학적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은은 금보다 훨씬 강력한 속도로 먼저 치고 나갈 겁니다. 부채 문제와 화폐 가치 하락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역사가 증명했고 지금 이 순간의 숫자들이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출렁임은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사이클의 일부입니다. 오늘 살펴본 역사적 데이터와 명확한 엑시트 플랜을 단단히 손에 쥐고 2030년까지 긴 호흡으로 버텨내는 사람에게 이번 사이클은 분명 인생을 바꿀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